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관찰자의 의식이라고 붙였는데 지난번 제4강의 결 어긋남 해석의 사실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의 제목과 달리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과연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일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큰 논란이 있는 문제는 바로 관찰자의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찰자의 의식에 관한 문제는 노벨상 수상자급 이상의 뛰어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먼저 관찰의 의미를 살펴보고 양자역학의 관찰자가 왜 의식을 가진 존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하는데,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한 닐스 보아가 물리계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눈 이유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건 바로 관찰의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찰은 아직 양자 이론 안에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관찰이 무엇이냐는 것은 논란거리거든요. 근데 실용주의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미시적 사건이 거시적 측정 장치에 기록되는 것은 모조리 관찰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시스템과 거시적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이 바로 간섭 실험을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 다시 말해 간섭이 사라질 경우, 그런 상호작용은 모조리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관찰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미시적 대상 하나가 다른 미시적 대상과 마주쳤을 경우 첫째 대상이 둘째 대상을 관찰했다고 할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여기 미시적 대상 하나가 다른 미시적 대상과 부딪혔을 경우 이 첫째 대상이 둘째를 관찰했다고 할 수 있을 건가? 답은 아니답니다. 좋은 예가 상자쌍 그림으로서 왼쪽에서 원자 하나를 보냈었는데, 그게 반투명골과 전반사 골을 해당해서 박스 2개에 지금 파동이 들어있죠. 파동이니까 반씩 나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자 하나가 동시에 박스 2군데 들어있는데, 위에 상자 속으로 광자 하나를 발사한다고 보죠. 만일 이 윗상자 속에 원자가 있다면 광자는, 그 빛은 원자가 부딪혀서 진행량이 바뀔 겁니다. 만일 반대로 원자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면 광자는 빈 상자를 진행하니까 윗상자를 통과할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원자는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데 원자의 파동은 2군데 있는 거니까, 이때 광자가 직선으로 바로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광자는 윗상자에 원자가 있는지 그 여부를 관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부러졌으면 위에 있는 거고, 안 구부러지고 바로 지나가면 없는 거고, 관찰했을까? 그렇지 않다. 광자도 원자와 마찬가지로 중첩 상태가 돼서 광자와 원자가 양자적으로 얽혀버려요. 중첩 상태에 있으면 그건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불가 사이라는 책에 156페이지에 있는 것을 내가 고자로 그냥 100개 쓴 겁니다. 한번 흥미 있는 분들은 이 전후 좌우의 문맥을 읽어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립자가 소립자를 만날 때는 양자적으로 얽혀가지고 중첩 상태를 만들어서 관찰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방사능 입자가 가액의 계수계를 만나서 딸깍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광자가 형광판에 부딪혀서 반짝하고 빛을 내면은 그때는 거시장비가 미시적 존재를 관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물리계를 거시세계, 미시세계로 나누고, 거시세계에 속하는 측정장비에는 고전물리학을 적용하고 원자 이하의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을 적용함으로써 정통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측정 장비도 훌륭한 관찰자가 한 것이지만, 부하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죠.
양자역학의 개념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라는 큰 드라마에서 관중이자 배우로서의, 관중이란 말은 관찰자라는 뜻이고 배우란 말은 우리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대상과 우리를 나눌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위치를 조화시키려고 할 때는 심리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과학이나 일찍이 부처나 노자가 증명했던 인식론적 문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론적 문제를 통해야만 될 거다고 말했으니까 보아도 사실은 유물론자가 아닌 거죠. 제3부 15강에서 심해 무경을 말하면서 양자역학 관찰자 의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물질계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믿는데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물리학의 본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물질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물리법칙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별들의 운행을 기술하는데 거기에 의식의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 물리법칙 의미로 잃게 되겠죠. 따라서 물리학자들이 관찰자의 의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식은 잘 정의된 개념도 아닙니다. 아직 과학은 의식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의식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소개할 텐데 사실은 의식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처럼 학문의 범위와 연구 대상이 잘 정의된 과학이 의식이라는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바로 물리학자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결 어긋남 해석입니다. 결 어긋남 해석을 보면 입자들끼리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파동성이 사라지고 입자가 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거대 분자의 경우에는 그 간섭무늬가 아주 쉽게 사라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2부 3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 60개가 70개로 뭐 이루어진 그 버키볼도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이루어진 실험이지만은 2019년에는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아미노산 15개 이루어진 생체 분자 이중성도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 분자의 경우에서 간섭 무늬를 보려면 실험 조건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까다롭냐면 이들 거대 분자가 간섭 무늬를 만들려면 이중 슬립과 스크린 사이를 철저하게 진공을 유지해야 돼요.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분자가 거대 분자하고 부딪혀서 교란시켜서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사실은 이건 거대 분자뿐만 아니라 제가 제2부 제2강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자도 이중 슬립 뒤에 광원을 두면 광원에서 나온 빛에 의해서 파동이 교란되면서 간섭 무늬가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같은 원리이긴 한데 거대 분자의 경우가 더 예민한 거죠. 근데 결 어긋남 해석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대 분자가 진공중을 통할 때만 간섭 무늬가 생기고 공기가 있는 걸 통하게 되면 간섭 무늬가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공기 분자가 거대 분자를 관찰했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사라진 것이며 따라서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의식을 가진 존재일 필요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 분자가 거대 분자의 교란을 가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찰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과연 공기 분자가 거대 분자를 관찰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기 분자가 거대 분자를 관찰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관찰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인데 상호작용에서 이 파동이 교란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결 어긋남 해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관찰자가 관찰할 확률을 뜻하는 확률파를 보는 이상 결 어긋남 해석도 관찰자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파가 교란되어서도
그 교란되었을 뿐이지 어쨌든 그건 아직도 확립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적인 문제로서 여기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자 최고의 이론물리학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펜로즈가 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결 어긋남 해석은 단지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알맞은 관점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왜 파동이 왜 깨지고 왜 입자가 됐냐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거고, 또 하나 딴 사람 결 어긋남 해석의 아주 개발자 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렉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의심할 것 없이 의식의 모형을 포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파이라고 해석하는 이상 그 분포가 입자의 분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확률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양자학에서 의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학자들이 생각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죠. 그건 이게 설명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3부 시공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흥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왜 관찰자의 의식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고찰하면, 이것도 제가 사실은 3부 시공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물리계를 기술하는 총 변수는 En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량이 거기서 Q부터 Q1, Q2에서 Qn까지 하면 거기에 짝이 되는 상보적인 물량이 P1, P2, Pn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Q1과 P1은 서로 상보적인 물량이 되기 때문에 둘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요. Q2와 P2도 마찬가지입니다. QN과 PN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걸 제외하고 나서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고르려면 En계밖에 없어요. 그 En계 중에 어느 N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찰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측정 도구가, 의식임 측정 도구가 물리학을 선택해서 나는 이 중에서 이렇게 N계를 선택하겠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꽃같이 마련된 상자 실험에서 관찰자는 원자 하나가 두 개의 상자에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한쪽 상자에만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T1은 원자 한 개예요. 그 원자 한 개가 그 반사광을 통해 가지고 둘로 나눠져서 위에 있는 박스, 아래 박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원자 한 개가 두 개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 스릴에 따라서 열어보면 이것이 간섭문이 만드니까 두 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 하나 열어보죠. 열어봐서 거기서 원자가 나오면 거기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원자가 한 곳에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자가 한 곳에 있다고 증명할 수도 있고 두 곳에 있다는 것 증명을 둘 다 가능한데 의식음 측정 도구가 무엇을 증명할지 선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실험 역시 관찰자가 의식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좀 더 극적인 이제 실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와 상관없이 관찰자가 물리계에서 정보를 얻기만 하면 물리의 상태가 변한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인데 보아는 간섭무늬가 사라진 것을 불확정성 원리에 설명했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상관없이 입자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알기만 하면 간섭무늬는 사라진 겁니다. 이 실험 뭐냐면은 이중 스릿과 스크린이 있는 건데 조금 달라요. 이중 스릿과 스크린 사이에 박스 두 개를 뒀거든요. 박스를 위에 하고 아래에 뒀어요. 그래서 위에 스릿으로 오는 것은 위에 박스 캐비티를 지나가게 되고 밑에 아래 스릿으로 오는 것을 아래 상자를 지나가게. 물론 이 상자는 다 비어 있죠. 그러면 상자 두 곳에 다 열려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서 스크린을 만나면 간섭물을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간을 부려요. 어떻게 부리냐면은 여기에 들은 원자가 들뜬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들뜬 상태란 말은 가장 낮은 상태에서부터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요 들뜬 상태 원자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광자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방출하냐면은 꼭 캐비티 안에서 광자를 방출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이 캐비티를 지나가다가 원자 도약에 의해서 광자가 나오게 되면은, 만약 위에서 나왔으면은, 빛이 위에서 나왔으니까 그 위에서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나왔으면 아래에서 나온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하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되면 간섭물이 사라져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캐비티를 빛으로 꽉 채워버려요. 그러면 원자는 분명히 광자를 방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쪽에서 광자가 방출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 수 없으면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온지 모르니까. 이것은 정보를 알면은 입자가 되고 정보를 모르면 간섭무늬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빛을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간섭무늬는 나타나게 돼요. 이건 결론 어긋남 해석하고는 상황이 반대인 경우죠. 결론 내잡으면 미세계는 결국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관찰자가 보는 세상은 관찰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때 관찰자의 의식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운명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의라고 하죠. 유일한 관념이 만든 가상현실, 즉 매트릭스로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관찰자의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물론 이걸로서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관찰자의 의식 문제는 양자역학이 나온 지 지금 100년 지났는데 100년 동안에 끝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안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관찰자 의식이 필요 없다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과학차에 관심을 가진 물리학자들끼리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관찰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역할하는 사람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6강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외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